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기상직 9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부터인가요? 10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상학개론이 아니고 기상직 기출문제를 쭉 찍어봤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건 사실 예전부터 느꼈는데 옛날 기출문제는 사실 풀 필요가 없어요. 풀 필요가 없고 그냥 저는 강의를 그냥 다 찍고 싶어서 그냥 다 찍은 거고, 다 하실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2020년도부터 그 기출문제를 다 그때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기사학개론 9급 해설 강의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급은 자, 강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열대 지역이나 여름철 중위도 지역에서 강수를 동반하는 구름의 최상부 온도가 0도씨 이상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맞죠. 열대 지역은 이제 0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위도 지역에는 저 운저 온도와 운저 온도가, 특히 운저 온도는 0도 이상인데 운정 온도가, 최상부 온도가 운정 온도죠. 운정 온도가 0도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특히 중위도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은 23년도에 넌지시 나왔던 선지거든요. 이 문제도 또 묻고 있는데, 이제 특정 반경 이상의 빗방울로 낙하는 작은 빗방울 분야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구름 내부에서 물방울과 낙하 속도 차이가 작을수록 물방울 간의 충돌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차이가 클수록 이제 충돌이 유리합니다. 4번은 해상에서 구름이 갑자기 발달할 원인 중 하나로 대륙에 비해 해양에서 구름 물방울 크기 분포의 폭이 더 큰 것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해상에서 구름이 갑자기 발달하는 이유는 뭐 물론 수증기량도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은결핵 수가 적기 때문에, 은결핵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대륙보다는 이제 수증기 그 크기라 그러죠. 그 구름방울 크기가 좀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분포폭이 더 넓어서 이제 충돌 병합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러한 설명이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은 안 하겠습니다. 3번도 안 하겠습니다. 4번 보면은, 자, 레일리 산란이니까 우리가 이제 크기 파라미터 x는 람다분의 2파이 r, 이 0.1보다 매우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레일리 산란돼서 관측자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모두 고르면입니다. 즉 강수 입자의 빛의 강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데, 일단 레일리 산란에서는 크기 파라미터가 0.1보다 작아야 되고, 이제 파장 4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빛에 입사된 파장 강도가 이제 크거나 작냐에 따라 반사되는 양도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관측자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는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빛의 파장이 이게 작을수록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어떠냐라고 되어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레일리 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레일리 산란 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을은 강수 입자와 관측자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에 의해 이제 진동수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빛의 강도가 더 약화되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빛의 강도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게 2번입니다. 빛의 강도가 약해지는 이유는, 레일리 산란대에서 돌아올 때 만약에 뭔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또 다른 그 뭐 물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강도가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6번도 안 하겠습니다. 7번 이상기체인데, 자, 이 문제가
어, 그 제 블로그에도 정리해놨고, 그리고 기사 이렇게 대기과학 개론에 대기과학 개론은 좀 하다 보면은 요런 문제를 좀 이제 접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상기체니까 이제 그 상태 방정식 PV는 nRT 성립하는데, 그냥 이렇게 PV는 T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면, 이게 부피가 일정하다면 P는 T에 비례한다라는 게 맞고,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 탄성 충돌을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자와 분자의 이게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딱 충돌하자마자 그냥 바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충돌하자마자 바로 튕겨져 나가는, 어떠한 이제 에너지도 교환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제 충돌했다가 바로 떨어져 나가는 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에서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규칙적이다라고 했는데 불규칙적입니다. 돌턴의 법칙 만족하고, 기체 분자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을 만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인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리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골바람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야간에는 산사민이 빠르게 복사하는 각되니까 이제 그 육지가 기온이 낮아지고, 뭐라 하죠? 그 골짜기 그 물 흐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되는 이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풍처럼 그 바람이 물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상승한 기류에 의해 그 육지인 그 골이 아니라 산풍, 그죠? 산에서 이렇게 쭉 불게 되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산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골바람이 아니고 산풍입니다. 산풍.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낮이라면 육지가 데워져서 이제 요렇게 있을 때 뭐라 하지? 그냥 워터를 합시다. 워터를 할 때 여기가 따뜻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게 해가 있다면, 근데 해가 없이 이제 밤이라면 그냥 여기가 따뜻하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그래서 이게 산풍이고 이게 골바람이에요. 여기 골바람, 올라가는 게 골바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9번 대먹임 또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수증기 대먹임은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표로 많이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양의 대먹임이 맞고, 플랑크 대먹임은 이제 플랑크 법칙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음의 대먹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음의 대먹임이 아니고 양의 대먹임이죠. 만약에 2번을 모르겠다 하면 일단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넘어가는데, 실제 그 시험 칠 때는 플랑크 대먹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랑크 법칙인데,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음의 대먹임이 맞습니다. 3번은 이제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이게 CO2를 그 없애기 때문에 이제 음의 대먹임이 맞고, 이제 구름의 대먹임은 복사 에너지 자체를 이제 들어오는 거를 반사시키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의 대먹임입니다. 그래서 답은 9번, 이 4번입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름은 사실 이제 구름이 많아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도 많아서 음의 대먹임도 되지만, 결국에는 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되돌리는 양의 대먹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이제 양도 될 수 없고 음도 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거 중에 뭐가 더 세냐에 따라 구름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뭐 상층운이냐 하층운이냐, 뭐 아니면 뭐 중층운이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방출한 양이 더 많냐, 아니면은 들어오는 게 더 많냐, 아니면 태양 복사의 반사율이 더 많냐, 요런 걸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사실상 따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름 양이 많아지면 실제로 뭐 우리가 태양이 아니고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구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구름이 이제 결국에는 온도를 하강시키게 되기 때문에
양이 아니고 음의 대먹임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사측운이냐 상측운이냐 이런 걸 물어봤으면 살짝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아마 이런 거는 못 낼 거예요. 아직 연구가 덜 돼서. 10번은 저 보면은 2번, 답은 2번인데 기만계를 보면은 기만계는 하층이 따뜻하고 상층이 차갑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온난가스 공기가 이제 차가운 해수면 위로 이동할 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류환기입니다. 이류환기 정의이기 때문에 2번입니다. 11번 안 하겠습니다. 12번은 직인풍 속력을 묻는데 사실 이게 VG는 F 로우분의 1분의 요건데 자, 잘 보시면 F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F는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주는데 여긴 안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F 안 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계산해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F를 2오메가 사인 파이라는 거를 아냐 모르냐 이거잖아요. 지금 사인 파이가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서 결국엔 오메가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F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이제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를 아냐 모르냐 요걸로 갈려요. 그래서 이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라는 것도 꼭 좀 외워두세요. 제발요. 답은 5번입니다. 계산하면 계산이 좀 빡세긴 한데 하다 보면 나옵니다. 난료 TK 또 나왔죠. 자, TK는 계속 나옵니다. TK는 많이 외워두세요. 이제 자,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는 레이놀드 수가 작을수록 난류가 가까워진다라고. 레이놀드 수는 일반적인 대기에서 이제 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에서는 난류잖아요. 작은 게 아니고 클수록 이제 난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은 그리고 레이놀드 수는 이제 점성력분의 관성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력이 큰 물체일수록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난류가 잘 발생하게 되겠죠. 분자 점성은 난류 해질이 생성한다는 아닙니다. 분자 점성이 크면 클수록 측류로 바뀌기 때문에 난류 해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기계적 난류는 난류가 발생하는 지형의 거치기 영향보다 당연하겠죠. 거치기가 크면 클수록 난류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리차우스는 기계적 난류분의 열적 난류인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0.04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열적 난류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적 난류에는 혼합이 기계적 난류에는 혼합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력 에너지, 그러니까 열적 난류였는데 세타 바분의 G에 W 프라임 세타 프라임 바인데 이게 그 열적 난류가 지배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면 W 프라임이 이제 0보다 클 때, 즉 낮을 때 이제 세타 프라임을 보게 되면 오니가 이게 상식적으로 오니가 일반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열적 난류 이제 불안정하게 되면, 그래서 불안정하게 되면 열적 난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의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음수, 이게 음수 값을 띠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아니죠. 저 잘못 설명했죠. 이게 0보다 큰데 이것도 0보다 크죠. 그러면 왜냐하면 열적 난류가 생기게 되면 온이가 하단이 크고 상층이 작잖아요. 온이가 상층에 그 지표면이 열 온도를 많이 받아서 여기 온이가 커지고 여기가 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 상승하면 세타 프라임은 주변보다 온이가 크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근데 리차드 선수는 기계적 난류분의 열적 난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때 기계적 난류는 마이너스 U 바 W 프라임분의 파셜 Z 파셜 U가 됩니다. 얘는 양수인데 이제 U 바도 양수인데 W 프라임도 양수니까 결국엔 음수가 되죠. 음수라서 다 양수. 근데 열적 난류도 양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이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크면 클수록 열적 난류가 지배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강세환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인데 해야 되나?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면 수치 모델에 관련된 설명인데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획은 전지구 모델과 지역 모델은 그러니까 위쪽 모델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자료만 가지고 안 되고, 초기 자료 말고 그 다른 지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자료뿐만 아니라 경계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지구 모델과 지역 모델은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악역자 규모 현상은 이제 모수화해서 격자 규모 현상으로 표현한다. 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모수화를 하면 이제 격자 규모 현상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6번. 16번 중요합니다. 온난 컨베이어 벨트가 손잡이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난 컨베이어 벨트는 그냥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한랭 기류랑 온난 기류가 있을 때 여기 온난 이류에서 들어오는 이제 온난 이류에서 들어오는 이제 남풍인데, 이 남풍이 결국에는 여기 온난 전선을 따라 올라가서 이제 비를 내리는, 그때 이제 온난 컨베이어 벨트는 요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랭 전선과 직각의 이유 북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데, 북쪽으로 흐르면은 요렇게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2번 맞습니다. 상승하는 거죠.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제 17번인데 17번을 보게 되면 답은 2번이죠. 여기는 이제 뭐 허리케인, 사이클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남동태평양, 남인도양에서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태풍으로 부르지만 얘네들은 사이클론이나 뭐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동풍파도 있고 또 몬순 기압골도 있는데, 이제 열대요란의 발생은 편동풍파 또는 몬순 기압골과 연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대요란, 즉 태풍이 열대요란이 이제 강화되면 열대저기압, 즉 태풍이 되는데, 태풍이 TD였나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열대요란과 태풍과의 관계는 열대요란이 강화되면 태풍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열대요란의 발생은 편도풍 파동에 여기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면 요 동쪽, 기압골의 동쪽에 생기게 됩니다. 18번은 무천수 F, 얘가 지금 프라우드스거든요.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서 프라우드스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딱 나왔죠. 야, 참 넌지시 계속 던져줘요. 여기 보면은 좀 보면 계속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프라우드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프라우드스가 1보다 크면은 얘가 넘어가고, 얘가 1에 가까우면 이제 넘어갔다가 물띠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물띠 현상이 잠깐만요. 아니죠. 1에 가까우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1보다 크면은 물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얘가 못 넘어가고 옆으로 퍼지고, 뭐 이런 현상이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1보다 매우 작으면 공기 산업 원칙을 타고 양옆으로 돌아간다도 맞고, 1에 가까우면 불어오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1에 가까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1보다 매우 크면 파도 형태로 진동되어 발생한 파동은 연직으로 전파된다는데 아닙니다. 1보다 매우 크면은 연직으로 파동 형태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 물띠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연직 파동, 그러니까 중력파처럼 연직으로 이제 전파되진 않아요. 연직으로 전파되진 않는다. 연직으로 전파되는 거 틀렸고, 그냥 물띠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이제 19번 같은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레이더 문제를 처음 묻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이제 솔직히 니은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PPI인데 이게 PPI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PPI가 아니죠. RHI죠.
RHI고, 이제 특정 고도화에서 안테나를 360도 돌리면서 특정한 자료라고 했는데, 요렇게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일정 고도화 기준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유지된다 해서 플랜 포지션이거든요. 플랜 포지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PPI라고 불리고, 이제 볼륨 관청에서 관심 있는 특정한 고도의 수평 단면 자료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도가, 그러니까 요렇게 돌렸을 때 요 고도가, 그러니까 그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고도가, 어쨌든 고도가 여기도 이제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해서 또 이렇게 측정하고, 또 여기로 가서 또 이렇게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구름에 여기 여기 수평 방향만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컨스탄트라는 의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컨스탄트 PPI라고 해서 CAPPI라고 하거든요. 디귿은 이제 CAPPI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건 RHI고, RHI는 이제 고도각은 딱 그대로인데 안테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RHI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HI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3번, 20번은 계산 문제니까 안 할게요. 쉽습니다. 이기분소 예부법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건데, 자, 1번에 4번을 보면 강수 입자들로부터 되돌아오는 가시광선 영역을 산란신호를 측정하여 이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더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 레이더는 그 레일리 산란, 항상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그럼 10cm거든요. 파장이 10cm면은 가시도 아니죠. 가시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는 마이크로파인데,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의 산란신호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요 레이더도 자꾸 좀 깊게 물어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 두 개 좀 알아두세요. 이번은 앙상블 예보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잘 보면 앙상블 예보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상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해상도가 좀 낮아요. 32km로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공간 해상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앙상블 예보는 이제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돌려야 되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중계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으면 그만큼 처리해야 될 공간도 넓어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 뭐 한 2시간 3시간 안에 나와야 되는데 뭐 한 5일씩 걸리고 3일씩 걸리고 이래 버릴 수 있거든요, 해상도가 높아버리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3번은 기상예보 한파특보인데, 자, 이게 주의보랑 경보가 있을 때, 주의보는 이제 전날보다 10도죠. 10도 이상 하강하고 평년값보다 이제 3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하강에서 3도보다 낮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때, 3도 3도랑 이제 여기도 3도 3도거든요. 대신에 10도 대신에 이제 15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도 이하일 때,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12도 이하일 때인데, 세 번째로 마이너스 15도에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우고 있으면 거저주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KI인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850이랑 500, 그 다음에 850에 이슬점 온도랑 빼기 700에다가 이슬점 온도 여기죠. T850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온도랑 이제 이슬점 온도는 0.5도를 빼야 돼요. 그리고 850 했고, 500헥토파스칼의 온도는 나중에 구하고, 700헥토파스칼 온도는 이제 여기 8.8도에 이슬점 온도 2.5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500헥토파스칼의 온도를 구하면 여기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7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7도라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5번은 방금 욕할 뻔했는데, 5번은
참 교묘해요. 요거 안 외웠다고 생각하니까 30도 30도가 있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겠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이거 무조건 이건 내가 보기 무조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이거 무조건 틀리라고 내 문제고,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틀린다는 거는 진짜 너는 기상청 합격할 자격이 있다 이런 문제로 이거 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 기남 이제 한 문 나왔기 때문에 나오겠나 싶긴 해요. 원래는 누적 강수량이 이제 3시간 기준 주의보 3시간 기준 60mm죠. 60mm에 12시간 기준 110mm인데 요것도 적다 해서 1시간 기준량이 이제 50mm 이상인 그런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자 이래 돼가지고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상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죠. 근데 웃긴 거는 30도 30도 30mm 30mm죠. 틀리라고 낸 문제라니까요 진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보니까 기상청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6번 천리안 위성 EAO 안 하겠습니다. 7번 눈이니까 겨울철 일기도인데 이제 단열선도가 나왔기 때문에 눈이 여기에 내린다라는 광주기 때문에 눈이 여기 많이 내리면 포화되었구나. 근데 겨울철 일기도는 이제 수증기량이 그러니까 온도도 낮기 때문에 수증기량도 낮아서 여기는 포화되어도 그 구름 높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층이 포화됐을 때 그런 그 단위선도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400이고 500인가요? 500보다 낮죠. 그러니까 요게 잘 나타낸 거죠. 만약에 이걸 헷갈리게 낼라 했으면 여기 있네요. 헷갈리게 낼라 했으면 요렇게 냈겠죠. 이렇게 헷갈리게 내라고 냈네요. 근데 겨울철 이기도기 때문에 헷갈리게 안 냈구나. 얘는 0도보다 높네. 만약 0도보다 낮은데 뭐 요런 식으로 아마 냈으면은 2번을 택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겨울철이라 0도보다 아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8번 긴급 재난 문자. 자, 그렇죠. 2023년 수도권의 외유 강압이 엄청 크게 왔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시점과 가까운 레이더 영상이다.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500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있죠. 기압 골도 아니고 기압 능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 맞고 보시면 그렇죠. 7월이기 때문에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걸 보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은 기상청은 요즘 특징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요 값을 주거든요.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인데 이때 긴급 호우 문자가 날라왔다는 거는 이게 지금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는 거면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다 포함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 이슬점 온도가 이슬점 온도래요. 온도가 마이너스 6.7도인데 포차가 마이너스 35도 차이 난대요. 전락이 건조하죠. 그럼 무조건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 방향을 보거나 이슬점 온도를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 몇 도인데 포차가 2.6도 차이 나죠. 그러면 이 정도면 상층에서는 포화됐다 봐야 되거든요. 또 여기도 보면 이제 잘 안 보인다. 여기죠. 자, 8도인데 3도 차이가 8도인데 온도가 8도인데 3도밖에 차이 안 나요. 포차가. 그럼 얘도 포화됐다 봐야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잘 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22도랑 22도인가요? 근데 포화됐죠. 그래서 1번입니다. 어때요? 요즘 문제는 좀 명확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값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일기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9번 이거는 기억나는 게 체감온도입니다. 체감온도. 근데 요 문제는 진짜 솔직히 선 넘었다. 나는 이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선 넘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체감온도식을 언제 외웁니까? 여기 보면은 체감온도식 묻거든요. 근데 여름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름 때 생각해보면 체감온도를 생각해보면은 겨우 바람이 불면은 체감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바람이 안 불고 찝찝하면은 막 체감온도 올라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산수식에 풍속이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겠죠, 이러면은. 그래서 틀렸죠. 같은 기온일 때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지지 않죠. 우리가 찝찝하다는 거는, 체감 온도가 높다는 거는 찝찝하고 짜증나고 막 덥다고 느끼고, 이게 수증기가 많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수증기가 흡수해서, 태양 복사 아니고 태양 복사를 지구 복사에, 이제 태양 복사가 지표를 가열하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의 복사를 수증기가 흡수해서 다시 방출하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가 많아서 결국엔 우리 체감 온도가 높은 건데, 그러면 같은 기온일 때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값이 체감 온도가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는 잠깐만요. 아니죠. 이거 기억 맞죠? 그러니까 잘못 풀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 다 틀렸대. 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미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거든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억이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체감 온도라는 건 풍속이 강할수록 이제 뭔가 덜 그럴 것 같다고. 근데 겨울에는 얘가 체감 온도가, 겨울에는 풍속이 포함되는데 여름에는 풍속이 포함되지 않아요. 참 웃기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름에는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풍속이 막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 같다.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기상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 보도 자료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중요합니다. 10번은 또 나올 수 있어요. 10번은 보시면 이제 48시간 동안 기온 시계열인데, 저희가 일체조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을 물었는데, 아침 최저 기온은 03시부터 09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체조 기온은 여기 08시부터 이제 요렇게까지, 09시에 12시까지인데, 일체조 기온은 여기인데 아침 최저 기온은 03시니까 03시부터 이제 09시, 아침 최저 기온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같습니다. 같죠? 8일은 같죠? 그 다음에 9일도 이제 여기가 최저 기온인데, 일체적 기온은 여기인데 아침 최저 기온은 03시부터 09시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최저 기온은 여기인데 여기보다 더 낮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틀렸고, 눈이 삐꾸가 아닌 이상은 이 점선보다 여기 위에 있고, 얘는 점선 약간 거의 뭐 근접하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니은은 8일과 9일 모두 일 최고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낮 최고 기온은 09시부터 이제 18시죠. 네, 좋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그쵸? 네, 09시부터 18시까지. 근데 09시부터 18시까지를 보게 되면 낮 최고 기온은 여기 있고, 일 최고 기온도 여기 있고, 이제 낮 최고 기온이랑 일 최고 기온이 같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일과 9일 중 열대야가 발생한 지역은 9일이다 하는데, 열대야는 이제 18시부터 이길, 그러니까 다음날 09시까지 중에 이제 25도인가요? 25도 이상인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25도를 기준으로 09시래요. 09시부터 18시죠. 자, 18시부터 25도 이상, 09시까지, 내일 09시까지이기 때문에 25도 이상이 맞죠. 근데 얘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모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대야랑 일체조기호 같은 것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디귿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열대야는 다음날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번 보조이기도 활용인데, 자, 잘 보시면 1번은, 자, 헷갈리는 게 뭐냐면 1번은 맞고, 자, 3번도 맞죠. 근데 2번하고 4번이 좀 헷갈리는데, 850헥토파스칼 24시간 기온 변화를 보면은, 자, 한랭전 성도만은 저기압 추적을 하는 데 이용하며 이제 황사의 이동 경로 추적에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의 이제 기압골이 있을 때 기압골의
전면은 하강 기로가 있죠. 하강 기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기온 변화를 보게 되면 한랭 전선을 동반할 수 있고 또 이때 850 헥토파스칼은 하층이기 때문에 얘가 850 헥토파스칼 기온이 뭐 낮냐 높냐에 따라 황사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황사 이동 경로, 황사의 발원지가 이제 850 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850 헥토파스칼로 이제 황사의 발원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925기 때문에 마이너스 6도 선을 기준으로 이제 눈과 비를 판단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6도는 무조건 눈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이제 눈과 비를 판별을 하겠죠. 거의 마이너스 6도면 사실 하층으로 갔을 때 이게 지금 얼마죠? 850이 1.5km니까 얘가 한 800m 되거든요. 800m 되는데, 그럼 800m 되는데 6도가 이제 6도를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표에는 복사냉각도 솔직히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값이 0도가 되어야 이제 하층으로 갔을 때 눈과 비를 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어쨌든 12번. 자, 12번을 보면 전후냐 뭐 이런 거 주어지고 이제 네가 이거 판단할 수 있냐 라는 의미인데, 잘 보시면 현재 기온이 1도고 이슬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이기 때문에 이게 포차가 아니죠. 지금 포차가 아니죠. 잠시만요. 현재 일기 포차가 아니죠. 네, 포차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슬점 온도가 포차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상인지 상층인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잘 보시면 이제 해면 기압까지 줬기 때문에 해면 기압을 표시하는 건 지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면 기압 275 맞고, 그 다음에 3시간 변화 기압량 8도 이제 8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죠. 틀리고, 그렇죠. 틀리고,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면 이슬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예요. 그럼 이슬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니까 얘 틀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포차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포차 3.5도 차이 난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부러 좀 낸 것 같은데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뭐가 다른 거지? 이건 눈이고 이건 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얘기가 71이잖아요. 얘는 무한 입이 눈 해서 눈입니다. 이 눈이라서 71은 눈은 이제 이게 눈이 약한 눈 이제 70인데 70은 71, 그다음 70은 약한 눈, 이게 단속적이죠. 71은 이제 약한 눈, 이제 연속적, 계속적이라는 이제 의미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아니죠. 2번이 답입니다. 눈, 여기 눈이고 이게 비입니다. 비. 자,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3번은 안 할게요. 그냥 침강에 의해서 침강에 의해서 이제 그 상층 침강에 의해서 역전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잘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일기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풍향과 풍소 그리고 기온이거든요. 기온인데 잘 보시면 200헥토파스칼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850 헥토파스칼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기압 골이 여기 하나 있고 골이 있는데, 잘 보시면 자, 풍속이 세죠. 풍속이 세기 때문에 이제 호우가 발생할 수 있죠. 850 헥토파스칼이니까 하층 제트 15kts죠. 15kts를 나타내는데 15kts가 아니고 25kts 25kts인데 12.5m 헥토파스칼. 근데 얘가 이제 하층 제트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면 30보다 높죠. 30 이상이기 때문에 하층 제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호우도 있을 수 있고 강풍도 있을 수 있고 풍랑도 있는데 결국에는 황사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황사는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은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온난이류. 온난이류면 이제 따뜻하니까 이류안개, 온난이류의 이류안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다 안개, 강설, 호우, 눈구름이 있는데 이류안개는 온난이류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 안개가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라서 온난이류가 있을 때 이제 바다 안개가 잘 발생할 수 있고 925헥토파스칼의 고도의 남서풍이 불 때 강설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온난이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다는 차가워서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강설이 겨울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남서풍이 불면 따뜻해지네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기 그 지표겠죠. 지표랑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제 강설이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하층 세트에 의한 호우가 있을 때 보면 이게 온난이류죠. 하층 세트.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하층 세트이겠죠. 3번도 맞고, 4번 해기차에 활동하는 동해상 눈구름인데 온난이유가 동해상에는 고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 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류안개는 동해는 잘 생성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동해상의 눈구름이 발달하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입니다. 그래서 온난이류는 상관없고 북풍이 불기 때문에 얘는 한랭이류랑 관계가 있습니다. 야, 또 자 보세요. 15번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분명히. 이류안개 나와야 돼. 근데 옳지 않은 거래요. 이류안개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대기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옳은 거네요. 자, 옳은 건데, 자, 이류안개니까 무조건 온난이류예요. 온난이류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12월 아니겠죠? 9월도 아니겠죠? 8월 아니면 4월인데, 자, 남서풍이냐 북고남저냐, 이제 북동풍이 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쪽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고 답은 3번이겠죠. 무조건 서해상에 이제 바다가 이제 안개가 발생하기 위해선 동풍이 불면 태백산맥으로 이용해서 이제 fen 현상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쪽이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개가 일어날 수 없고 여기에 이제 강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 풍상 측에 강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결국엔 풍하 측은 이제 건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17번 가시 영상인데 850헥토파스칼 상당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개가 갇혀 있고 안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 이쪽에 안개가 껴 있죠. 안개랑 구름이 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봄 아니면 여름 요 사이고, 얘는 겨울철이죠. 겨울철이고 얘도 구름이 아주 많다. 얘는 태풍 같죠? 예, 태풍 같기 때문에 태풍이라서 여기 서울철에 수증기도 높고 기온도 높습니다. 그럼 상당 온도가 좀 많이 높겠죠. 그 다음에 얘도 서울에 구름이 높은데 구름이 높은 게 아니고 가시 영상인가요? 네, 가시 영상이라서 구름이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 지역에 구름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구름이 많기 때문에 상당 온도가 높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얘는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는 영하인 온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증기 함유량도 굉장히 낮아서 이제 상당 온도가 낮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8번을 보시면 PM10 농도, 그러니까 황사인데, 황사가 있을 때 보시면 지금 어디 지역부터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울릉도죠. 울릉도는 동해에 있기 때문에 동해상에 동풍이 부는지 그리고 바람은 강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황사이기 때문에 바람은 강하지 않은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 보시면 1번을 보면 저기압성 회전이죠. 그럼 서풍이 불죠. 지금 이건 서풍이 부네요. 틀렸습니다. 2번 이것도 서풍이네요. 틀렸습니다. 동풍 먼저 불어야 돼요. 울릉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풍이죠. 요거 남겨두고, 그 다음에 4번 여기에 저기압성인데요. 이거는 아예 황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성이기 때문에 울릉도부터 발생할 수 없고, 또 보시면 저기압성 회전이기 때문에
아니죠. 저기압선 회전. 그렇죠. 이렇게 부는데 여기는 풍속이 크죠. 크고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풍속이 크죠. 그래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고 풍속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기도는 이제 네가 풍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온도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되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잠깐만요. 좀 알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습하네요, 되게. 습하고. 아, 습하네요. 습하면은 동풍이 불어도 황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황사가 그 강수가 있으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19번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또 무조건 나옵니다. 또 이거 대비해 두세요. 이거 7급에 존나 어렵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급 문제 꼭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이제 이거 그려야 되겠죠. 흥민 FC 이제 얘 관측이고 이제 그림 1이 뭡니까? 이게 1이 수치 모델 이거 예보관이네요. 그러면 이제 예고 관측이고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yes no 했을 때 잘 보시면 H이기 때문에 요 H 그릴까요? H이기 때문에 요게겠죠. 뭐 딱 봐도 여기겠죠. 그럼 3이죠. 3이고 이제 실패한 거 실패한 거 그러니까 관측도 예보는 했는데 관측 안 되고 자 그러면 예보는 했는데 관측이 안 된 거라서 1이고 이제 관측은 됐는데 예보가 안 된 거라면 이거죠. 두 개고 나머지는 이도 저도 아닌 놈 하나 둘 셋 넷 4명이죠. 또 똑같이 해보면 이제 SS이기 때문에 4명 관측은 됐는데 예보를 안 한 게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예보는 했는데 관측이 안 된 거는 2개죠. 이도 저도 아닌 놈 3명. 그렇죠.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강수 유무 정확도. 자, 우리가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도 저도 아닌 놈 빼야 돼요. 노를 빼야 되고 전체 중에 정확도를 알아기 위해 전체죠. 전체 중에 맞은 놈만 보면 이제 전체가 둘, 넷, 여섯, 여덟, 열이죠. 10개 중에 H가 3. 여기는 그림 2는 3이고 그림 2는 10분의 4죠. 10분의 4이기 때문에 예보관이 더 높죠.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죠. 예보관이 더 낮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풀었습니다. 이 C죠. 다 더한 거 중에 이제 정확도이기 때문에 3이랑 4, 노, 예스이기 때문에 3분의 4랑 7이죠. 같습니다. 같다라는 의미고 마침률은 항상 오버율을 생각하라겠죠. 그래서 마침률은 요 부분인데 마침률은 그림 1은 5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라서 예보관이 더 높습니다. 예보관이 더 높고 임계 성공지수이기 때문에 성공이기 때문에 그 실패한 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HM 더하기 M 더하기 C분의 성공지수라서 H입니다. H라서 우리가 10개 중에 4를 뺀 6분의 H라서 3. 그림 1은 그렇고 2는 7이죠. 7분의 4죠. 7분의 4. 통분을 하면 분모를 갖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 없고
24, 21이라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예보관이 더 크다. 그래서 예보관이 더 큰 그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열저기압. 열저기압도 중요합니다. 열저기압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저기압 정의를 묻는 건데, 열저기압은 이제 그냥 무조건 지표 하열이거든요. 지표 하열인데 6월에 동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나타나는 국지저기압이 열저기압이냐라고 묻는데, 그냥 그러니까 열저기압은 지표 가열도 있겠지만 키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해상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나타난 국지저기압이 있을 때 열저기압에 부를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에 바다 넓고 깊기 때문에 수온에 해가 떠 있는 단시간 내에 극도로 막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지저기압이라 해도 얘는 열저기압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제 견해고, 2번은 니은은 해류풍 순환 중 낮 동안 육지에 나타나는 국지저기압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열을 받아서 생성된 열저기압이 맞죠. 왜냐하면 해류풍에서 이게 지표에서 저기압이 형성돼서 결국에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러한 현상, 여기 고기압이죠. 그래서 맞죠. 다음 디귿, 이제 티베트 고기압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열저기압에 대한 개념을 아냐 이렇게 묻는데, 열저기압은 이제 키가 작고 지표 가열,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건데, 뭔가 이제 6월 동해상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나타나는 국지저기압은 열저기압이랑은 막 그렇게 상관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수면 온도 상승은 그 쿠로시오 해류와 같은 이제 온난 이류가 더해지면 이제 그러한 국지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지, 지표 가열, 즉 태양 복사에서 지표 가열이 돼서 얘가 그 동해안 쪽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드디어 9급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연습만 충분히 하면 여러 문제는 다 풀 수 있죠, 이제는. 근데 그 개념들을 떠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추론 문제도 몇 개 있고 계산 문제도 좀 에바인 문제가 좀 몇 개 있어요. 아마 23년도에 너무 어렵게 내서 24년도는 좀 그래도 힘을 빼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수치 모델 같은 생소한 개념을 좀 많이 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도 25년도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일기도 문제, 특히 일기도 문제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풍향과 풍속을 보고 이제 일기도의 특성을 파악하시면, 겨울철에는 항상 물어보는 게, 겨울철에는 이제 그 시베리아 고기압 문제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고기압 상승을 할수록 이제 건조하다, 그런 특성을 알고 있냐 뭐 이런 문제도 나왔고, 네가 겨울철 그 기단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냐 이런 문제도 묻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9번 문제는 진짜 에바 참치 쌈치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체감온도 문제가 나오면 이거 식도 있거든요. 그 기상청 홈페이지 가보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식도 안 하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험은 항상 그래도 어렵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야 만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들.